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등기직 상법,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약간 상승이 돼가지고, 실제 수험생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무난히 치르고 모두 합격하셨길 바랍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출제 범위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총칙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상위편에서 4문제, 나머지가 이제 회사편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문제 주제도 뭐 가장 중요 쟁점들 이런 부분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문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 정도 지문 길이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문제 문항 길이가 길어진 건 맞지만은 거의 뭐 대부분의 지문들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문 길이가 길습니다. 이건 수험생들이, 익숙한 수험생들은 이제 풀 수 있었겠지만, 이 길이 때문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판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5문제 중에 판례를 가지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20문제 정도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문제 정도에서 판례가 답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20문제 정도, 판례를 모르면은 아주 그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그런 지문들. 실제 시험장에서 판례 결론을 유추해내는 건 알고 있지 않은 이상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잘 이겨내고 모두 합격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올해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사매매죠. 첫 번째 1번 문제 상사매매입니다. 중요한 쟁점이죠. 자, 한번 정답이 사망이니까 사망을 한번 보죠.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문을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법 69조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건 아니죠. 상사매매는 쌍방적 상행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상인, 즉 상인 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사망입니다. 뭐 정답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지문들 길이가 상당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영업양도 중요한 쟁점이죠. 상위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업양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이건 너무 유명한 지문이죠.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과 이에 대한 양도 통지 권한이 원칙적으로 그 뒤 영업양수인에게 전전 양도 및 전전 이전되죠. 자, 보시면 영업 양도인이 있고, 자, 영업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니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경업금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양도인이 돼서 또 다른 양수인에게 영업을 또 한 번 양도한 거죠. 그래서 영업을 양도했다. 그러면 요 경업금지 청구권이 요 영업 속에 포함되죠. 그래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 나왔었죠?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지문 길이가 길지만 어쨌든 1, 2번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3번 경영판단의 법칙. 자, 회사법 내용입니다. 3번의 경영판단의 법칙. 경영판단의 법칙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령 위반은 적용제. 제가 수차례 강조했죠. 법령 위반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
그러니까 이사 책임에서 법령 위반은 제외된다는 거죠. 책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은, 그 사항 보죠? 사항이라는데, 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유했다. 이게 뭐예요? 법령을 위반한 겁니다. 뇌물죄를 저지른 거죠.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여기서 법령 위반은 꼭 상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함으로써 회사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건 범죄 이익이죠, 그건. 그건 적법한 이익이 아니죠. 와 같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영 판단하는 측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익을 얻는다면 뇌물죄를 저질러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경영 판단의 법칙은 설사 그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가 이익을 얻든 말든 법령 위반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 집행 지시자 책임. 자, 4번 문제는 업무 집행 지시자 책임입니다. 업무 집행 지시자 책임. 업무 집행 지시자는 물론 이사가 아니죠. 이사가 아닌데 이 업무 집행 지시자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우리 상법은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사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또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집행한 자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항 볼까요? 상법 401조 이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에 의해서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사와 같이 본다는 거죠. 이사로 본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766조 1항이 적용된다. 에이, 말이 안 되죠. 자, 이사의 책임을 한번 볼까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죠. 회사에 대한 책임은 뭐야? 채무불이행이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특수한 책임이죠. 그래서 책임의 내용은 달라요. 그렇지만 소멸시효는 어때요? 똑같이 10년이죠. 일반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안때로부터 3년이죠.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효 10년이 적용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역시 사항 틀렸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험장에서는 극도로 긴장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다 정답으로 보인다는 거죠. 1항, 2항, 3항, 4항. 근데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문제지를 보면서 사항을 보면 이게 답인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얼마나 긴장을 풀고 그러냐에 따라서 이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면 1, 2, 3, 4번은 큰 문제 없죠. 상사매매는 상인간에만 적용되는 거다. 자, 영업당도시 경업금지 청구는 양도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경영판단의 법칙은 법령 위반은 제외된다. 그래서 이사가 책임, 뇌물죄 같은 건 뭐 회사가 나중에 이득을 얻든 말든 이사 책임을 진다. 업무 집행자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시효 10년, 제3자에 대해서는 특수한 책임으로서 시효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거 뭐 시험 문제 이거 뭐 다 맞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도. 수험생들이 그 긴장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을 금방 찾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자, 5번 문제. 주주와 회사의 관계.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걸 뭐를 의미할까요? 주주명부에 의한. 자, 5번. 주주가 있고 회사가 있어요. 자, 주주와 회사를 묶어주는 게 뭐예요? 명의계서. 따로 이제 주주명부가 되겠죠? 주주명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아마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항을 한번 보죠. 회사는, 주주명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실제 주식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 사실을 알았을 때,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큰일 소리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주주명부상의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제 주주가 있다고 쳐요. 실제 돈을 댄 주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권리 행사는 누가 할까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죠. 근데 회사가 이 사람이 실제 주주인지 알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회사도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행사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알든 모르든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실제 주주든 뭐든 회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죠.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회사가 신경 씁니까? 오로지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6번 문제. 공중접객업. 그러네요.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은 이제 고객에 대한 책임은 민법으로 해결하고, 고객의 물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물건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보통 물건이냐, 아니면은 고가 물건이냐. 그 물건을 임치를 했느냐, 또 임치를 안 했느냐, 이렇게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임치하면 임치물, 임치 안 하면 휴대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6번. 공중접객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 자, 사망을 볼까요?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이 소지한 물건? 임치 안 했다는 말은 뭐예요? 소지하고 있다는 거죠. 임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건이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이게 뭔 소리야? 무조건 상법 152조 1항, 152조 1항은 이거예요. 152조 1항은 이겁니다. 임치받은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중접객업자의 물건에 대한 책임은 보통물에 대한 책임이냐,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냐, 임치했느냐, 임치 안 했냐, 이렇게 나누지, 소지하는 물건은 임치 안 했단 말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뭐야? 주차한 차량,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이게 무조건 임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임치가 아니라 만약에 시정시설을 갖췄다면 이때는 임치로 볼 수 있겠지만, 시정시설이 없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려야 임치가 된다 그러니까 주차 사실 자체를 임치로 보죠. 임치로 보는 거죠. 그러나 시정시설이 없을 때는 알려야 되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죠. 아니, 소지하고 있는데 뭘 임치해? 그래서 임치를 소지하고 있다는 말은 안 맞겠다는 말이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사망입니다. 됐고, 여기까지는 어쩌지 해서 뭐 한두 개 틀린다 하더라도 이제 좀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자, 7번. 이번엔 합병이네요. 합병. 이건 쉬어가는 부분. 자, 3번 볼까요? 7번. 상법상 회사와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합병을 하는 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 유한 또는 유한 책임회사라며, 합병 후 존속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한명합자,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거야 뭐 기본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쪽이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고, 제가 둥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앙칼진 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세모가, 이게 뾰족하고 이게 풍선처럼 생겼으니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터지죠, 이게.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한,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까지 나온 문제 중 제일 쉬운 문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제일 쉬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요건 뭐 합병 정도는 쉽게 풀 수 있고. 자, 8번. 이번엔 공동대표이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이것도 무난한 문제 같은데,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항을 볼까요? 아니, 좀 문제를 좀 짧게 좀 내지. 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보시면, 거기 세 번째 끝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뒷부 인정함으로 그 다음부터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권 행사를 특정 사항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및
자신의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한다. 개별 위임은 되는데, 일반 포괄 위임은 안 되죠. 일반 포괄 위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짧게 좀 되거지. 그냥 문장을 너무 길게 내니까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답은 쉽죠. 됐고. 그 다음에 답이 그나마 정답을 1항해 줬으니까 2, 3, 4항은 굳이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공동대표이사도 일반 포괄임이 안 된다. 합병하고 공동대표이사 요 두 개가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제일 쉬운. 요건 뭐 안 틀렸겠죠. 그래서 7번, 8번은 거의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평범한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자, 9번, 이사의 자기거래. 9번,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가 되겠지. 자기거래라는 건 회사가 손해 입는 거죠.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 행위는 상법상 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예, 그거 맞아요. 자, 보시면 금전대여는 이것은 자기거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이자 무담보라면 어떨까요? 무이자 무담보. 이자도 없고 담보도 없다. 이때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금전대여한다? 그러면 우리 상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자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니 이자도 없네? 담보도 없네? 그러면 뭐 이거는 자기거래라고 볼 필요가 없죠. 회사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금전대여는 당연히 회사가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자기거래 볼 수 있겠지만 무이자 무담보대여는 자기거래가 아닙니다. 한번 전체를 읽어보죠.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행위는 상법 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예, 거기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이상한데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담보약정이나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때는 자기거래가 아니죠. 하더라도 향후 이를 미지급할 때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이자로 빌려줬으면 원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 안 갚고 강제집행 당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건 회사가 손해 아니에요. 이자도 없이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그걸 안 갚고 강제집행 당한다? 그 회사가 손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봐서 이사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무이자를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자 안 받겠다. 원금만 갚아라. 근데 원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강제집행 들어가니까 친구가 너 왜 나한테 손해를 끼쳐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런 걸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전대여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으니까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있는 자기거래라고 보지만 금전대여라도 무이자 무담보대여는 당연히 자기거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됐고. 자, 정답은 1항. 10번 물건 운송계약. 10번 물건 운송계약. 물건 운송계약. 됐고. 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합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냈죠. 여기서 송하인이 있죠. 그 다음에 운송인이 있습니다. 송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에게 화물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요. 여기 박스에는 뭐가 들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는 거죠. 화물상환증 이걸 교부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송물이 있다고요. 자, 운송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죠. 물건을 이제 인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송하인이 뭘 가지고 물건 인도 청구할까요? 이걸 가지고 인도 청구하는 거죠. 화물명세서는 이 물건이 뭐가 있다. 이거를 운송인에게 알려줘서 운송을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인이 작성한 화물상환증을 송하인에 발행해주면 송하인이 소진이죠. 그래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운송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항 볼까요? 화물명세서는 물건은 성의 편의를 위해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반을 서면, 그건 맞아요. 근데 종전은 운송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들었으니까 너가 운송을 할 때 조심해서 운송해 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뿐이지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펼쳐가는 게 뭐예요? 운송인이 작성해준 화물상한증이죠. 화물상한증이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펼쳐가는 거지, 화물명세서는 화물의 내용을 운송인에게 알려줘서 운송에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펼쳐가는 것은 바로 화물상한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15문제는 사항이랍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시험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데, 그렇게 쉽지 않았던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제가 설명하면 이거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래요. 저보고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라 그래도 긴장을 해가지고 답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상업등기. 상업등기 맞나? 상업등기죠. 자,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호도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상호를 양도했어요? 상호 양도 등기. 자, 일반적으로 상업등기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업등기 일종인 상호 양도 등기 해볼까요? 양도 등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뭔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등기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상호양도 등기만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즉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상호양도 등기만은 특수한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항이죠. 등기 안 하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한두 개 정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하면은 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12번부터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예요. 주식의 상호 보유 규제. 주식의 상호 보유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식의 상호 보유 규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여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이상 취득을 했습니다. 됐죠? 그럼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주식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다는 거죠. 먼저 이거 설명드리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회사가 이 회사 주식을,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초과해서 취득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시면, 그래서 요거 이 10분의 1을 초과 취득해 가지고 있다. 또는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기준은 모릅니다. 기준으로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준은 그 시점은 어디까? 시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주명부의 주주로서 명의계좌 되어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즉 권리 행사는 기준을 중심으로 하지만 주총의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주총의를 기준으로 상호 보유주인지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몇 년도 판례냐면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2항을 보시면 해설이 2009년도 판례거든요. 그리고 주주권리 행사는 무조건 주주명부로만 본다는 건 17년도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가 저는 이걸 지금도 쓸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법원에서 낸 시험 문제 이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주총의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판례라는 걸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보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지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마 수험생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주 관련해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주식의 상호부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는 주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해설 2항을 보세요. 상법 355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 이겁니다.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나라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정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자.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라고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서 다른 회사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에 상법 369조 3항이 정한 주식의 상호보유 요건에 해당할 때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주총 결의를 주식의 상호보유 여부에 판단 기준 시점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보시면 의결권이 없다, 있다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일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결권이 없는지는 주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해설, 보세요. 해설에서 이게 판례 하나를 낸 거예요. 즉, 이 정도 수준 문제는 그냥 못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 극상의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머리를 굴려서 아니면 뭐 어떤 희미한 판례 본 기억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럼 밑줄 법안 한번 보세요. 기준일에는 상법 369조 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총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10분의 1을 취득했다, 초과 취득했다,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상법 369조 3항이 정하는 상호 소유 주식에 해당해서 의결권이 없다는 거죠. 요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에서 논리는 이거예요. 기준을 제도는 의결권을 행사자를 정하기 위한 요건이고, 주식의 상호 부여로서 규제하게 되면 의결권이 없잖아요.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주총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좀 복잡한 판례입니다. 됐죠? 어려운 문제. 이 문제 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13번.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시험을 치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분석하면서 나는 이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신주 발행. 신주 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주 발행. 신주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난이도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문제 해설지에다 별표 해놨죠. 자, 신주 발행이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 주주 배정을 한다. 주주 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제3자 배정을 한다. 주주 배정은 그냥 주식수에 따라서 하면 돼요. 주식수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제3자 배정은 어떻게 해요? 제3자 배정 정관 플러스 경영상 목적.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은, 자, 제3자 배정은 정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개선 그런 거 있죠. 주주 배정은 주식수에 한다로. 그 제한이 요거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보시면, 액면, 뭐더라? 보시면, 제약 없이, 뭐라 그러다? 이게 솔직히 이게 좀 그래요. 액면 액면 미달은 원칙적으로 금지야. 원칙 금지죠. 이걸 냈어요, 이걸.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면 미달 발행을 이제 설립 후 2년이 지나야 된다. 주주총회 특별이다. 법원에 인가받는다. 인가위원회 발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미달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런 제한을 받는 거죠. 제한을 받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신주 발행할 때, 주주 배정할 때 주식수에 따라서 배정받아. 그렇다고 아무런 제한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액면 미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3자 배정 아예 법에 돼 있죠.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 경영상 목적은 신기술, 도입,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 신주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항을 한번 보세요. 회사 임원 이사로서 주주 배정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제3자 배정은 이런 제한이 있는데 상법에 주주 배정하기로 했어요. 발행하면서 제약 없이 주주 전체 이익과 회사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해서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발행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뭐 그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아무 제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 더 있어. 그 다음 보시면 발행 예정 주식, 발행 예정 주식 청수의 범위 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주주 배정하면 주식수에 따라서만 배정하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각을 판례 읽어보니까 또 그 말이 그렇더라고요. 액면 미달을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 다음 예정주의 청수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되죠. 뭐 이런 제한이 아무 제한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해설 좀 보겠습니다. 이게 판례 하나를 시험 문제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유상으로 발행할 때 회사로서는 그 인수대금만큼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 및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주주들로서는 신주 등을 인수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 비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비율은 안 바뀌죠. 주주 배정하면 단지 보유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과 주주들의 추가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할 것이다. 뭐 쓸데없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밑줄 다시 밑부분에 회사가 주주 배정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 등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이할 필요는 없고 그러므로 회사 임원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요 제약은 있다고요. 근데 또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당연한 건데 그걸 제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액면 미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요 제약이 있다고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이걸 당연한 제약으로 보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그 액면가액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 이익과 회사 자금자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해서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발행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됐고. 자, 그러나, 다음 문단 보세요. 그러나, 주주 배정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을 동일하게 보지 않으니까, 우리 상법도 이런 많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제약 없이 그런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거죠. 됐고. 자, 요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 볼까요?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이사가 퇴임이 됐는데 이사가 결혼됐죠? 그래서 계속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결혼됐는데 후임이사가 선임됐어요. 후임이사가 선임이 됐죠. 후임이사 선임 등기하죠.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계속 이사의 권리 의무 있는 동안은 퇴임 등기를 못했다가 퇴임 등기를 할 수 없다가 후임이사 선임 등기하면 비로소 퇴임 등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퇴임 등기는 언제 해요? 후임이사 취임일로부터. 후임이사가 취임일로부터 그 다음에 2주 내 그때부터 퇴임 등기하는 거죠. 실제로 퇴임했을 때가 아니라 후임이사 취임일로부터 퇴임 등기 기간이 기산된다. 이거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14번. 임기 만료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망을 보겠습니다. 임기 만료나 사임에 의해서 퇴임한 이사가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원에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게 되고 있다. 요거 여기까지죠. 계속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고 퇴임 등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우도 이사 퇴임으로 인한 변경 등기 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 취임. 자, 후임이사가 선임돼서 후임이사 취임 등기했습니다. 취임일이 아니라 퇴임한 의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아니, 그럼 과태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과태료 물지 않고 후임이사 취임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퇴임이사 퇴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도 됐고 15번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입니다.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취하는 것은 사망을 볼까요? 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는 지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 그럼 지점장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사우나 갔습니까? 지점장님이 지점 전체를 대표하지. 지점장들은 지점장님이 어디 이제 외근 가거나 그럴 때 임시적으로 대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점장 대리가 지점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상법 14조 1항의 폐연지변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객과 사이에 손실분담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점장 대리는 상법 14조 1항이 뭐예요? 폐연지변이잖아요. 지점장 대리는 폐연지변이 될 수 없다. 폐연지변이 될 수가 없다. 좋습니다. 뭐 이거 만약 지점 차장 또는 지점장 대리는 폐연지변이 될 수 없다. 뭐 그냥 쉬어가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사망입니다. 자, 16번 주주대표성. 주주대표 소송. 자, 문제 보기 전에 주주대표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대표 소송을 일단 소재기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대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 중에 재판 절차가 진행입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중이죠. 민사법 공회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재기 청구할 때 100분의 1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 소송 제기할 때도 100분의 1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는 재판이 감소해도 상관없죠. 한 주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은 소재기 청구한 때로부터 대표 소송 제기할 때만 갖추면 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명목상의 주주라는 지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한 주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0분의 1 이하로 감소된다 하더라도. 자, 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 16번 주주대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취하는 것은 1항 주주가 대표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이사 책임을 추구할 소재기를 먼저 청구하고 소재기를 청구해야죠. 그 다음에 회사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때, 소송 제기할 때 상법이 정하는 주식 보유 요건 100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되죠. 소재기 후에는 보유 주식수가 요건에 미달하게 돼도 무방해요. 그건 맞죠. 맞는데 따라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 보유 요건을 갖추었다가 소송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요. 주주주의를 상실한다면 원칙적으로 주주는 원고주격을 상실하는 거죠.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는 남겨둬야 돼요. 상징적 의미로서 한 주는 남겨야 됩니다. 자, 이것도 무난하죠. 14, 15, 16은 좀 무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문이 길긴 하지만은 뭐 이건 많이 봤던 거죠. 퇴임등기 기산일은 후임이사 취임일로부터다. 상업사용 중에 폐연지변의 지점장들이 지점 차정은 안 된다. 주주대표 소송의 100분의 1은 소재기 청구할 때와 소송 제기 시에 갖추면 되고 소재기 후에는 한 주 이상만 남겨두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됐고. 17번. 회사의 권리 능력.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17번. 회사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 능력. 자, 회사의 권리 능력. 다음 설명 중 가져올 취하는 것은 사망. 회사 권리 능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을 고려해야지 거래 안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회사 속성도 고려하고 거래 안전도 당연히 고려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자, 그럼 해설 한번 보자. 해설. 이것도 판례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특징은 큰 판례를 그냥 1, 2, 3, 4을 그냥 판례 하나 가지고 한 문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1, 2, 3, 4는 같은 판례죠. 어디 있더라 보시면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서 제한된다. 다만 그 목적 범위 내 행위라면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 수행이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가 아닌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거기까지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그 다음을 냈어요. 거기까지 이제 많이 봤는데 자 판단할 것인데 그 다음부터 근데 출제자분들이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아나? 그래서 거기까지 많이 봤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판단에 있어서 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 속성과 신속성 및 정형성을 요출하는 거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회사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거래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도 당연히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권리 능력을 판단할 때는 속성과 거래 속성과 그 다음에 거래 안전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거래가 안전해야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뒷부분을 낸 거예요. 앞부분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17번은 별표 하나 정도 하죠. 허를 찌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번 자기 주식의 취득 자기 주식의 취득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자기 주식 취득은 뭐예요? 첫 번째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익을 초과해도 취득하는 경우 요 문제에 관련되는 건 볼까요? 자, 이익을 초과해도 취득하는 경우 합영권 단주라고 해가지고 합영권 단주 주를 볼까요? 합영권 단주라는 건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했다. 주주가 주식 매수를 청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를 상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춰서 주식 매수 청구하면 이거예요. 근데 상법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간에 회사와 플러스 회사와 주주 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를 청구한다고요. 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하면 계약상 주식 매수 청구니까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목 이름상으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상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주식 매수 청구라면 당연히 이익을 초과해도 상관없겠지만 주식 매수 청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익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게 변호사 시험에 나와가지고 제가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에서 주식 매수 청구를 계약에 따라서 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항을 볼까요? 18번 문제. 역시 별표가 되어 있죠?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당연히 별표 한 2개 정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항 볼까요? 주주가 상법 360조 5제 1항. 자, 그 끝에 상법 제374조 2제 1항, 상법 제522조 3제 1항 등에 따라, 상법에 따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341조 2제 4호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회사가 개별적으로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주주가 원래 행사할 때는 상법 341조 2제 4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요. 해설을 보세요. 해설 밑줄 긋은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권리 행사할 경우 개정상법 341조의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상법 341조에서 정한 요건, 즉 뭐예요? 그게 뭐지? 이익 범위 내에서 요건에서만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19번 19번에 보시면 19번 명의대여 대여자 책임. 명의대여자 책임은 뭐죠? 상법 24조죠. 상법 24조.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은 뭐예요? 사용자 책임은 민법 756조인가? 민법 756조가 되겠죠. 그래서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법 제24조, 사용자 책임은 민법 756조가 되겠습니다. 756조가 된 거죠.
자, 보세요.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사용자 책임은, 이게 수험생들이 이거 자꾸 오해하던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만약에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를 사용하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보세요. 이때는 이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의대여자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한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했는데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불법행위할 때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수험생들이 꼭 저한테 따져요. 명의대여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명의대여자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요. 근데 명의대여자가 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고, 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문제 그렇잖아요. 명의대여했는데 사용자 책임을 지냐는 거죠. 불법행위는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죠. 영업행위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그러면 큰일 나요. 또 이 문제를 또 이렇게 오해할라. 명의대여자가 불법행위도 책임지는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한번 보세요. 19번. 자, 그러면 명의대여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취한 것은 3아 명의대여 관계의 경우 민법 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느냐, 그게 아니지. 객관적인 관계가 있느냐, 객관적으로 지휘감독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되려면, 명의대여자가 사용자라면 사용자로서 차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차용자가 이런 행위한 겁니까? 차용자가 영업행위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 책임을 지려면 명의대여자가 보시면 형식상 감독 관계가 있는지만 살피면 돼요. 실제로 감독했는지가 아니라 형식상 감독 관계가 있는지만 살피면 명의대여자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명의대여자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명의대여자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식상 감독 관계가 있으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명의대여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설 볼까요? 해설 3항에 밑줄 보면 해설 1, 2, 3항이 같은 판례죠. 명의대여 관계의 경우 민법 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즉 감독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X, 지휘감독했느냐 여부 관계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형식적으로 봐서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느냐, 형식상 감독, 즉 객관적 지위에 있는가,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했느냐 그래요. 객관적으로 감독 지위에 있느냐? 객관적으로 뭐라고 하죠? 객관적으로 감독 지위에 있느냐? 감독 지위에 있을 때 바로 이제 명의대여자로서 사용자 책임진다. 틀렸어요. 명의대여자로서 명의대여자 책임은 아니지만 사용자 책임은 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19번 됐고. 요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별표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됐고. 자, 20번. 익명조합. 익명조합은 더 쉬어가는 부분이죠. 익명조합은 반드시 이익분배가 돼야 되죠. 이익분배가 돼야 되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건 안 돼요. 물론 이익이 일정 나오면 일정액 지급하겠지만, 이익이라는 게 항상 일정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20번.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취하는 것은 1항 제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며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대신에 경영자가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건 익명조합 아니죠? 이익을 분배하는 거니까 일정액을 지급하는 건 익명조합이라 부를 수가 없죠. 이건 뭐 쉬워가는 부분이고,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21번. 주주총회 특별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 주총특별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자, 주특과 그 다음에 여기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다. 주총특별회는 영업양도 등이죠. 영업양도 등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재산을 처분한다. 영업용 재산, 영업용 재산을 양도한다고 해요. 또는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뭐 당연히 이사회 길이 맞아요. 그런데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좀 애매합니다. 영업용 재산을 양도해서 재산을 양도해서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하나 있고요. 이미 영업이 폐지된 다음에, 순서를 잘 보세요. 영업이 폐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업용 재산 양도는 당연히 이사회 결의사항이 맞는데, 그 재산을 양도하는 바람에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는, 야, 그럼 그 영업양도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거죠. 요럴 때는 영업양도 등에 준해서 주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미 영업은 무슨 일인지 폐지가 됐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재산을 양도할 때는, 야, 그럼 영업양도 전혀 영업은 이미 끝났으니까 영업양도 관련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건 이사회 결의로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주총특별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21번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항을 한번 보자. 사항. 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영업재산을 처분했어요.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이 폐지가 되어 있다.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이 폐지가 되어 있네요. 폐지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영업이 언제든지 유효화되거나 재개될 수 있다. 그건 꿈일 뿐이죠. 그건 희망일 뿐이고, 그런 희망까지 다 고려하면 법 공부 못하죠. 그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때 주총특별을 요한다. 그러니까 재산을 양도해서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는 주특이 필요한 거죠.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보지만은 이미 영업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족하죠. 됐습니다. 이것도 좀 난해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것도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 안 나올 리가 없죠. 주권 발행 전에 주식양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권 발행 전에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항. 요거 수험생들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제가 주권 발행 전에 주식양도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양수인과 그 다음에 제3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양수인과 그 다음에 회사 간의 관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은 의사표시. 양수인과 제3자 우열은 확정일자. 자, 그 다음에 양수인과 회사 간은 주주명부, 명의계사. 이렇게 설명드렸죠. 명의계사 하면 어떻게 돼요? 명의계사 하면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해서 주식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양도인과 양수인과는 효력, 양수인과 제3자 간은 우선, 그 다음에 양수인과 회사 간은 대항, 이렇게 그러면 항상 그렇게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항을 한번 보세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 경과 후 이거죠. 경과 후입니다. 경과하면, 이 경과가 이루어질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사의 명의계사를 거쳐야 회사 주주가 된다? 아니,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니까. 주주명부는, 강의할 때 이건 제가 아주 그냥 수험생들한테 듣기 싫어할 정도로 했는데, 양수인이 이미 된 거잖아요. 양수 효력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주주가 됐고, 주주명부의 명의계사를 하면 회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미 의사표시로서 주식은 양도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설을 거쳐야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명의개설을 거쳐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틀렸고. 그 다음에 주식양수인의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해줘야 되잖아요. 통지해주면 명의개설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확정일자는 통지해줬다. 그러면 명의개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지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대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설 절차를 마쳤다 하면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주주가 된다. 아니잖아요. 주주명부는 상설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설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우선 이거부터 해야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 합체,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서 우선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 명의개설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뜬금없이, 자 보세요. 뜬금없이 제3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설가 됐어요. 명의개설가 됐어. 그럼 제3자가 주주명 명의개설 되는 것은 이건 위법하잖아요. 위법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의개설은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또 회사에 대해서 주주임을 대항하기 위한 요건인지 이미 여기서 주주가 바뀐 거예요. 주주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을 우리는 실질 주주라 부르고 그 다음 주주명부에 명의개설되면 이제 명의주주라 그러죠. 명의주주가 되는 겁니다. 됐죠? 명의주로서 권리 행사하는 거지만 일단 요 단계에서 이미 이 사람이 실질 주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죠? 난이도 한 2개 정도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자, 23번.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 문제가 아주 어려웠다? 쉬웠다. 그 다음에 요걸 뭐 그렇게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어려웠다가 조금 쉬웠다. 그 다음에 좀 어려웠다가 조금 쉬웠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웠다가 또 쉬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약을 출제자분들이 아마 난이도를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23번. 한번 회사에 대한 일반론을 각종 회사 종류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사망을 볼까요?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위에서 특정되고 내부적으로 조합적인 실질을 간다. 그렇죠.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는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죠. 한명회사가 조합이니까. 인적회사, 뭔 인적회사? 물적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원수는 이 문제가 제일 쉽구나. 아까 몇 개 쉽다고 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는 사원수가 1인 이상이죠. 즉 1인 회사가 허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63번에 이게 이제 출제 문제 제일 쉬운 문제네요. 이거 틀린 분은 없겠죠?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1인 이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24번. 이사 및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감시 의무. 그러니까 이사들은 서로를 감시해야 돼요. 감시해야 됩니다. 뭐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럴 의무도 있겠지만 저놈의 일을 무슨 일을 하지? 왜 저렇게 밤날 야근하지? 뭐 해서 이상한데? 회사가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감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감시 의무. 감시 의무는 뭐라고요? 감시 의무는 이것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옛날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무력 충돌이 과거에, 70년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살펴보자, 간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저 인간이 뭔가 이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항상 저 인간 간첩이 아닌가?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지. 그 다음에 국정원에 신고해야지. 뭐 그런 거 포스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시면, 감시 의무는 배제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감시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감시 의무는 모든 이사들이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항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 상황 및 재무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뭐 그렇겠죠.
대규모 상장회사나 다수 자회사 및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모회사 등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 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 분장에 따라 각각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문을 면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한 번 써먹으면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건데, 출제자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써먹으면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다는 건 알 거예요. 더 이상 못 내죠? 감시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감시무는 모든 이사들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쓰는 패시브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시무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밑에 딱 그거예요. 감시무가 없다,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싱겁죠? 그래서 보면 내부 통제 시스템, 회계 관리 제도 이렇게 됐지?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시면 2항이야 보시면 2항의 마지막 줄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항도 네 번째 줄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무조건 감시 의무는 부담하는 거니까 이런 거죠. 좀 싱겁죠? 감시 의무는 면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비슷한 문제예요. 감사기구라는 거 이제 감사기구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위원회 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그러니까 감사는 이제 감시가 아니라 감사겠죠. 그러니까 이사들은 서로 간에 저 인간이 뒤통수 치지 몰라 감시해야 돼. 이건 절대로 면제될 수가 없고, 감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돼. 옛날에 대우중공업 파업 사태에서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지금 한화조선인가 그렇죠. 거기서 파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감사가 결산해야 되니까 이제 감사보고서 써야 된다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근로자들이 지금 예민해져 있잖아요.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파업 중인데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임원이 왜 들어오려고 그래?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쫄았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못 들어간 걸 가지고 감사가 감사 의무를,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소송이 제기됐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럴 상황일수록 이제 근로자들의 파업 상황 이런 것들은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그런 상황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근데 솔직히 대우중공업 같은 거대 조선사는 어떻게 파업도 좀 과격할 거 아닙니까? 설비라든가 이런 아주 위험한 기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냐?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판례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들의 감시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 없어요. 감사위원회 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감사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차는 것은, 사망을 한번 볼까요? 사망.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을 행했다. 법령을 위반한다.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 뭔 불법행위? 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 아니지.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아 보세요. 이사의 책임이죠. 이사 책임. 이사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가 있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채무불이행.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뭐죠? 이 특수한 책임이죠. 특수한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근데 문제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했어요. 법령을 위반했죠? 법령을 위반한 책임은, 일단은 이사 책임은 경영 판단으로도 면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회사의 책임을 져야죠. 그건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그러면 이사가 이런 법령을 위반한 행위, 그럼 감사가 돼요. 감사가 이걸 해야지. 야, 너가 왜 그러냐는 거야. 하지 마. 왜 그 법령을 위반한 행위하냐? 만약에 감사가 발견했다면 발견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돼. 이사가 이런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회사에 져야 될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인데, 만약에 이사가 그런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경영 판단으로도 면제 안 되니까 감사가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요. 위법행위 유지 청구라든가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막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할 때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죠.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제3자에 대해서는 특수한 책임이고.
채무불행에 해당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서 경영판단은 면제 안 된다니까? 감사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감사 의무를 면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감사 의무를 면한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한 책임은 문제를 참 이상하게 냈네요. 그렇죠? 면할 수 없는 건 맞아요. 면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행이라고요. 요게 틀린 겁니다. 요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행이라니까. 그리고 경영판단 원칙은 법령 위반은 적용 안 되니까 당연히 책임을 면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당연히 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게 감사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맞지 않냐? 요건 맞는데 면할 수 없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에 대한 져야 될 책임은 일단 경영판단의 원칙은 면제 안 되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요? 회사에 대한 법적 성질은 채무불행이다. 이거 출제자분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수험생들의 허를 찌르는 듯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쨌든 불법행위가 아닌가 하는데, 이건 채무불행이요? 채무불행 책임입니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감시비를 면제할 수 있다. 근데 왜 면제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냐? 그게 아니라 면제할 수 없는 건 맞고 다만 회사에 대한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채무불행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들이 자, 마지막으로 문제들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그 시험 과목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지문기를 제 생각에 이렇게 지문을 짧게 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듯한 충분히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지문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다 봤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거기 합격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 시험장에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100% 발휘한다는 건 힘든 겁니다. 근데 다 수험생들 거의 대부분의 동일한 입장이니까 마음 편하게 합격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